함께 만드는 언론 미디어 합동조합. 여기는 국민TV. 함께 만드는 언론 미디어 합동조합. 여기는 국민TV. 전봇대 들어온다는 식으로 이야기해. 근데 별로 관심이 없었지. 농사 짓기 바빠가지고. 나는 사는 걸 생각했어. 이게 지연장사이고, 이 국민들 말라지니까 이거 싶어서 많이 또. 산에도 주인이 있다, 산에도. 산신령도 있다. 패런이죠. 국가가 저희들한테 그렇게 했다는 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이죠. 다른데 철자로 다 써도 우리가 꺾어내려 있어야 되는 거고. 앞으로도 그 배짱으로 내가 한번 살아보려고요. 한번 견뎌볼 거예요. 한번 놀았으면 좋겠지. 가다 놓고. 이거 재밌다. 안녕하세요. 대중문화의 현상을 콕 집어드리는 황진미의 문콕 시간입니다. 오늘은 밀양아리랑의 감독 박배일 감독님을 모시고 영화와 밀양 싸움에 대해서 여러 가지 질문을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지난번에 뵙고 지금 두 번째 뵙는 거네요. 네. 사실은 한 세 번째쯤 되는 거예요. 제가 밀양전 영화에도 그때 보러 갔었는데 그때 감독님을 먼 발치에서만 뵀었어요. 거의 너무 노숙자 같은 차림이어가지고 말을 붙이기가 너무 힘든 상태였었거든요. 근데 오늘은 굉장히 말쑥한 모습이시네요. 그때는 한창 밀양 싸움을 같이 하고 있는 상태라서 그래서 조금 이제 현장에도 있고 이제 뭐 밀양전이 상영될 때면 관객들 만나러 가고 이래가지고 그때는 모양새가 좀 그랬던 것 같고 오늘은 뭐 이제 그런 현장에 적극적으로 결합하고 있는 상태는 아니라서 약간 말끔하게 된 것 같아요. 지금 부산에서 이 촬영 때문에 다시 올라오신 거잖아요? 집이 예. 부산이신 거죠? 방금 새벽 차 타고 올라왔어요. 예. 네. 이 티셔츠가 이번에 새로 나온 밀양 싸움의 대책위에서 만든 그런 티셔츠인가요? 이거는 그 대책이랑 배급사랑 같이 해가지고 밀양아리랑 개봉을 기념해서 765 아웃 킬로볼트 송전탑을 좀 뽑아내자는 의미로 기념으로 좀 만들어서 관객들이랑도 좀 나누고 저희도 좀 나눠 입고. 네. 그게 있는 줄 알았으면 저도 그걸 입고 같이 진행을 했으면 더 좋았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예, 이전 버전 옷은 제가 집에서 청소할 때 입고 옷이 거의 걸레가 되다시피 했는데요. 하늘색 그 765 이렇게 돼 있는. 우리가 밀양이다 라는 그 옷이 아주 면이 좋더라고요. 예, 신소리인데 사실 저는 이 영화 보면서 이게 굉장히 심각한 사태를 다루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영화의 최대 강점은 어떤 허허실실의 유머가 아닐까?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제일 처음에도 막 산을 오르는 그 할머니 분들이 올라가서 뭘 하시나 했더니
감춰놓은 수박을 깨서 먹는 그런 장면 같은 게 있잖아요. 네. 이 영화를 이제 구상하시고 또 편집을 하실 때 제일 어떤 신경을 써서 했다는 스스로 생각하는 이 영화의 코드는 뭔가요? 일단 첫 번째 코드는 제가 밀양에서 거의 2년 넘게 지금 생활하면서 이제 밀양을 지켜봐 왔는데, 언론에서 비춰진 그렇게 싸우는 폭력적인 장면뿐만 아니라 그 밀양에서 제가 보고 느낀 것을 솔직하게 얘기하자. 그게 단순히 경찰에 의해서 혹은 한전에 의해서 이렇게 무너지는 어떤 사람들과 마을뿐만 아니라 그 속에서 해맑게 웃고 밥을 같이 먹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원래 밀양의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 공간이 어떻게 보면 전쟁터가 되고 그 사람들이 투사가 되는 과정들이 이제 밀양 싸움의 과정인데, 그 이전에는 굉장히 공동체를 잘 이루고 살았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런 모습들과 함께 그렇게 변해가는 사람들, 그리고 찢어지는 공동체 이야기를 좀 하자. 그래서 사람들이 육수로 심각하게 밀양을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고 웃음도 있고 밥도 같이 먹고 때로는 울기도 하고 이런 모습들을 좀 솔직하게 담으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렇죠. 보통 이제 뉴스 클립 화면에는 막 격렬하게 싸우는 이제 그 장면만 나오고 우리가 이제 짧은 동영상으로 늘 그런 것을 소비하다시피 하니까, 진짜 밀양에서 진정으로 파괴되고 있었던 것은 무엇인가, 또는 진정으로 복원해야 하는 것들은 무엇인가 같은 것을 생각해야 되는데, 사실 그런 것을 보여줄 수 있는 것이 뉴스가 아닌 독립 다큐멘터리의 힘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근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정말 그 주민들과의 이 카메라와 어떤 얼마만큼 밀착을 이루어내고 그들의 일상 속으로 나도 일상의 일부가 되어서 들어가느냐 하는 것이 어떤 관건일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걸 위해서 감독님께서는 정말 굉장히 오랜 시간을 거기에서 그 주민들과 같이 계시고 여러 가지를 같이 공유하셨을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주시면. 제가 2012년 6월 달에 처음으로 밀양에 들어갔었는데, 다행히 밀양이라는 공간도 저처럼 비슷한 사투리를 쓰고 비슷한 약간 정서를 가지고 살아가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할머니들이나 아니면 어르신들이 저를 약간 아들 대하듯이 처음부터 좀 대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거의 2012년 6월부터 들어가서 지금까지 있는 사람은 저 이후에는 많긴 많았지만 제가 거의 처음으로 연대하러 들어갔던 거였는데, 그런 어떻게 보면 자기들이 계속 바랐던 연대자들이 오고, 그리고 거기에서 약간 젊은 애가 아들처럼 이렇게 싹싹거리면서 하니까 오히려 카메라로 관계를 맺기보다는 먼저 같이 밥을 먹고 같이 자기 고민 이야기하고 이렇게 하면서 서로 익숙해지면서 그 다음부터는 카메라로 조금 이제 자기 얘기들을 하는 그런 과정들을 좀 겪었던 것 같아요. 보통 밀양 투쟁이 이제 대외적으로 알려지기 시작한 게 2012년부터잖아요. 그렇죠. 이제 그해 1월에 이치호 어르신이 돌아가셨고, 그걸로 인해서 이제 사람들이 좀 인식을 하고, 그때부터 어떤 촛불 집회가 그 안에서 이루어지기 시작을 한 거였잖아요. 근데 그 2012년 6월부터 거기에 결합을 하셨다고요. 그러면 이 싸움에 여기 같이 하시기 이전에는 원래는 뭘 하셨었나요? 그전에도 다큐멘터리를 하고 있었는데, 한 10년 정도 다큐멘터리를 하고 있었고, 밀양 이전에는 조금 여전히 현장을 좀 지키려고, 뭐 4대강이 파괴된 현장이나, 아니면 촛불을 드는 현장이나, 아니면 저희 부산에는 희망버스가 한동안 왔었잖아요. 그렇죠. 그 현장을 지키면서 다큐멘터리를 쭉 해왔었고, 2011년 말부터는 약간 탈핵에 대한 고민들이 있어가지고 그 영화를 진행하는 도중에 2012년 1월 16일 날 이치호 어르신이 돌아가시면서, 그 전까지는 이제 송전탑과 핵발전소가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지 잘 몰랐는데 이제 알아보고 이제 경험해보니까 그게 연결되어 있어서 탈핵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고리 1호기에 대한 이야기로 집중하고 있었는데 밀양으로 살짝 돌려서 지금 계속 진행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 영화에도 제일 앞에 보면 이제 그 이야기가 나오죠. 애초에 이제 문제의 발단은 2001년도에 신고리 3, 4호기 원전에서부터 이제 송전탑을 건설하기로 네. 된 것이고, 161개의 그 송전탑 중에서 69개가 이제 밀양 지역에 이제 지나가게 되었다라는 건데, 근데 보면 이것이 한 두 가지 정도의 어떤 법적 제도적 그런 것과 연관이 되어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하나는 정말 신고리 3, 4호기를 우리가 지어야 되느냐 하는 것까지를 이제 이야기를 넓혔을 때 탈핵의 문제와 이제 연관이 되는 것이고, 또 하나는 작게 놓고 보았을 때는 이 영화 제일 앞에도 나오듯이 전원 개발 촉진법이라고, 그렇죠. 이게 1979년도에 생긴, 너무 까마득하게 옛날에 개발독재 시대 때 생긴 그런 법인데, 이 법에 의해 가지고 이런 식의, 막 무리한 공사가 처음부터 시작이 된 것이다라는 것이 이제 영화에도 나오는데요. 이 전원 개발 촉진법에 대해서 좀 말씀을 해주세요. 전원개발 촉진법은 이제 저희가 한창 산업화가 되어 갈 시기에 이제 박정희 대통령이 이제 전력을 많이 쓰는 산업들을 개발하기 위해서 조금 법을 특별법 비슷하게 전원개발 촉진법이라는 걸 세워서 이제 누군가를 설득하는 과정은 굉장히 오래 걸리니까 지금은 산업화를 좀 해야 되기 때문에 전원을 개발하는 그 지역에는 특별하게 조항을 좀 만들어서 19개 법률을 상쇄시킬 수 있는 특별법 비슷하게 이렇게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예외적으로 거기에는 그런 설득 과정 없이 그냥 그렇죠. 막 할 수 있다. 예. 이런 거를 예외적으로 예. 다 보장을 해놓은 그런 법안인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런 발전소를 세우거나 아니면 송전탑을 세울 때 이제 그런 법안들이 조금 빠지는. 그래서 밀양 같은 경우도 자기 산에서 이제 나무를 베고 있을 때 할아버지가 깜짝 놀래가지고 지금 너네들이 왜 내 땅에서 나무를 베고 있냐라고 물어봤을 때 이런 전원개발 촉진법이라고 있는데 굳이 당신한테 전원을 개발할 때 굳이 동의를 안 얻어도 된다. 그래서 빨리 터를 잡아놔야지 송전탑을 세울 수 있기 때문에 당신은 관여하지 마라. 이런 얘기를 듣고 약간 깜짝 놀랐다고 하던데 그런 법들이 이제 19개 정도가 상쇄되는 그런 법이 전원개발 촉진법입니다. 그러니까 주민의 합의 없이도 그냥 밀어붙일 수 있고 그것이 모두 합법이다. 이 전원개발 촉진법에 그렇죠. 의해서 합법이다라는 게 아니 이렇게 듣는 입장에서도 어떻게 그런 일이 그러니까 1979년이면 너무 옛날이고 또 그 사이에 강찬이 몇 번을 바뀌고 헌법도 바뀌고 여러 가지가 이렇게 바뀌었는데 어떻게 그런 법이 아직도 남아 있을까? 그리고 그 법에 의해서 이런 식의 폭력적인 국가 어떤 정책이 막 집행이 되는 걸까라는 것이 굉장히 의아스러워요. 근데 여기에 대해서 지금 문제가 이미 되었는데 그 사이에 뭐 국회 안에서 이 법을 개정하려는 노력이라든가 하는 건 없나요? 할머니들이랑 뭐 대책이랑 이렇게 해가지고 많은 시민들이랑 해서 좀 이 법을 개선하자. 그렇게 해야지 최소한 이렇게 폭력적으로 혹은 비민주적으로 이렇게 사업이 실행 안 될 거다라는 문제 제기를 했는데 그거를 받아 몇몇의 소수의 의원들만 이거를 문제 제기를 하고 그것을 막 받아 안아서 법을 개정하려고 하는 시도는 아직 안 보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19대 국회는 이제 거의 물 건너간 거니까 좀 20대에는 조금 할 수 있게끔 이제 전국적으로 좀 준비를 하고 있는 상태. 그리고 또 한 가지 이 영화에도 이제 언급이 되지만은 이게 신고리 3, 4호기를 위해서 이 송전탑이 건설이 된 건데 사실 그 신고리 3, 4호기는 왜 그렇게 빨리 지어야만 했는가라는 것을 보면 물론 거기엔 뭐 부품 불량의 문제 때문에 그 공사 자체가 지연되고 있는 것도 있고 하지만 정말 우리의 뒤통수를 때린 것 중에 하나가 이것이 이명박 그 정권 때 그렇게 치적으로서 그 광고했었던 UAE 원전 수출과 매우 밀접한 관련이 있다라는 거잖아요. 예, 거기에 대해서 좀 자세히 말씀해 주세요. 이게 저희가 계속해서 그 한전에 요구했던 것이 그 UAE랑
협상을 맺었던 그 계약서를 좀 보여달라. 그 계약서에 어떤 조건들이 있는지 좀 보고 싶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걸 아직 보여주지 않는 상태예요. 그래서 이제 뭐 한전 부사장이나 이런 사람들에 의해서 좀 정황을 엿볼 수 있는데 UAE에 수출한 이제 그 원전이 신고리 3호기를 모델로 해서 수출한 거라서 거기에 아마 계약서에 이런 조항이 있을 거다. 왜냐하면 한전 부사장이 UAE와 관련돼서 하지 않으면 이 공사를 하지 않으면 계약이 조금 우리가 엎어질 가능성. 뭐 페널티를 먹는다. 뭐 이런 얘기가 있어가지고 그 정황들을 보면 요 신고리 3호기가 한국 모델형이라서 요걸 수출하기 위해서 이제 UAE가 이 송전하는 과정까지 보고 나서 이제 건설을 하겠다라는 계약이 있나 봐요. 그래서 이제 송전을 무리하게 그 송전탑을 지어서 무리하게라도 이렇게 송전하는 과정을 보여줘야지 공사를 시작할 수 있기 때문에 UAE와 연관성이 있다. 이런 것들이 이렇게 언론에서는 아주 자세히 다뤄지지는 않았지만 인터넷 같은 데서 많이 언급이 됐었거든요. 아니 그 3호기를 모델로 해서 애초에 팔 때는 지상에 없는 것을 팔다시피 한 그렇죠. 거잖아요. 우리가 뭐 아파트 같은 거 분양 뭐 이럴 적에도 모델하우스 보고 이렇게 짓겠다라는 거 가지고 이제 계약을 하는 것처럼 그때의 계약도 실물은 없고 이렇게 하겠다. 라는 건데 그 앞서의 모델이 전혀 없지만 국내에 이제 이것을 짓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그게 돌아가는 거를 보면서 뭐가 어떻게 성공적으로 되는지를 알려줄 수가 있다. 이렇게 시작이 된 건데 지금 신고리 3호기가 이제 여러 가지 문제로 삐걱삐걱 하는 거기 때문에 사실 이미 페널티를 왕창 물고 있을지도 모르겠다. 거기에 대해서 정부가 자세히 밝히고 있지를 않잖아요. 그렇죠. 이게 어떻게 보면 핵과 관련된 에너지와 관련된 이야기들이 밀양 할머니들의 요 싸움이 아니었으면 계속해서 이제 밀실에서 자기들이 조정하고 혹은 이런 건설로 나아가자라고 했기 때문에 그게 여전히 진행되고 있고 그나마 다행인 게 밀양 할머니들의 싸움에 의해서 에너지가 지금 비민주적으로 이 시스템이 돌아가고 있구나. 좀 시민들도 함께 목소리를 낼 수 있는 방안을 좀 모색하자라는 이야기까지는 나와서 그나마 다행인 상태입니다. 그 불량부품 때문에 그것도 한참 뉴스에서 이제 얘기가 됐었는데 지금은 불량부품 문제가 어떻게 되었다라는 것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없어요. 그렇죠. 근데 이게 정말 이런 불량 부품이 어떤 사소한 문제가 아니라 굉장히 핵심적인 그렇죠. 곳에 들어가는 것이 불량 부품이 되었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것이 이제 깨지게 되었을 때는 어마어마한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건데 그런 곳에서까지 납품 비리 같은 것이 횡행하고 있고 이런 모든 결정은 밀실에서 이루어지고 있고 굉장히 큰 공사를 수주를 했네 어쩌네 하면서 거기에 대한 위험이나 피해는 국민이나 이런 사람들이 지금 다 그 가능성으로서 안고 살고 있는 것이고, 거기에 대한 모든 이권은, 몇몇의 사람들, 국내 자본이라든가, 이명박 같은 이제 그런 정치인이라든가 하는 사람들에게 다, 크게 돌아가는 방식으로 되는 아주 전형적인 구조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 부품 관련해서는 지금까지 달라진 것이 있나요? 지금 부품 관련해서 계속해서 교체하는 작업을 하고 있고 또 얼마 전에 나왔던 게 미국의 한 회사가 자기들이 그 관련된 부품을 이제 집어넣었는데 이제 서류상 보니까 우리가 잘못된 부품을 끼워 넣었다라고 얘기해서 이제 리콜 조치. 네, 그거를 다시 또 이제 다시 설치를 해야 되는. 그래서 계속해서 이게 자동 질환으로 자기들이 부품을 잘못 쓴 것도 있고 또
뭐 이게 좀 안타깝긴 하지만 미국에서 그런 일이 있어가지고 계속해서 공사가 뒤로 미뤄지고 있는데, 완공이 미뤄지고 있는데 무슨 일인지 이제 송전탑은 굉장히 빨리 지어진 상태. 그 기간 동안 조금 합의를 하고 주민들과 대화를 나눠서 좀 더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설득된 과정 안에서 했으면 굉장히 좋았을 건데 그렇지 못했던 게 좀 안타까운 현실. 근데 보면 자기들의 그 신고리 3호기가 건설되는 과정에서의 그 어떤 추문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나오는 것과는 또 무관하게 어떤 식으로든 이쪽에서 사람들의 반대로 막아지는 거는 막 밀어붙여서라도 강행을 해야 되겠다라는 그런 더 큰 어떤 강공 드라이브의 계기가 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보통 생각했을 때는 아니 뭐 부품 그런 문제도 있고 해서 어차피 지금 신고리 3호기가 빨리빨리 예정대로 지어지기는 힘든 상황인데 엎어진 김에 쉬어가자고 이 문제에 대해서도 어떤 합의 과정을 좀 제대로 거쳐보자라고 민주정부라면 당연히 그렇게 생각을 했을 것 같은데 전혀 그렇지 않고 그건 그거고 근데 이것이 정말 시골 할머니 이런 사람들에 의해 가지고 이런 국책 사업이 지체되고 방해받는 그런 선례를 남겨서는 안 된다. 거의 그런 어떤 태도로 이런 식의 어떤 강행, 행정 대집행 이런 방식을 보인 것이 아닌가 싶거든요. 현장에 있었던 사람으로서는 어떤 경찰이나 한전의 태도가 어떻게 느껴지셨나요? 2013년 10월 달에 이제 대규모 병력이 들어와서 그 병력의 보호 아래서 이제 송전탑이 지어졌는데 그 전까지는 그래도 이제 막 경찰이 그런 식으로 주민들을 압박하고 한전이 그런 식으로 강행한 적은 없었어요. 근데 눈치를 보고 있었던. 네, 눈치를 보거나 아니면 이야기를 그나마 조금 하려고 노력했던 것 같은데 2013년 10월부터는 반드시 지어야 된다. 이 기간 동안 어느 특정 기간 동안 반드시 지어야 된다라는 목표가 있는 것 같이 주민들이 다치거나 아니면 주민들이 울고 있거나 이런 상황들을 옆에서 뭐가 벌어지고 있든 상관없이 오로지 그 송전탑을 짓기 위한 행동만 계속했던. 그래서 이게 우리를 보호해줘야 되고 우리 때문에 전기가 있어야 되고 우리를 보호해줘야 되는 공권력과 우리 때문에 전기가 생산되는데 왜 우리의 말을 들어주지 않는지에 대한 의문보다는 약간 분노가 더 일어나는 상황이었던 것 같아요. 어떤 이 영화 안에도 있지만 그런 어떤 분노가 결집된 어떤 장면 같은 것이 2013년도 12월이었었죠. 그 유한숙 어르신이 은독 자살을 하시게 되었고 그것과 관련해서 분향소를 설치하는 문제로 또 분향소가 막 철거되고 또 거기에서 사람들이 어떤 그 공권력과 이렇게 싸우게 되는 그런 장면이 굉장히 안타깝게 이렇게 그려지는데요. 저도 이 영화를 보면서 그 대목이 가장 끔찍하고 슬프달까? 그런 느낌이 들었어요. 그래서 거의 상주이고 유족임에도 불구하고 경찰들이 뭐 상관없어! 막 밀어붙여! 막 이러면서 어느 곳에서 누가 돌아가셨든지 간에 상주와 유족을 그렇게 대하는 것은 정말 인간에 대한 예의가 아니로구나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그 장면을 찍으시면서는 어떤 생각이 드셨는지. 그때 상황이 이제 경찰한테 시청한테 계속 요구를 했었죠. 우리가 좀 애도하는 시간을 좀 달라. 이치우 어르신 돌아가셨을 때도 시청 앞에서 오랫동안 애도하는 시간을 가지게 해줬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시민들이랑 같이 애도하는 시간들을 좀 가질 수 있게끔 우리가 분향소를 설치하겠다라고 얘기했는데, 이거는 그 자살이고 또 이건 자기들 얘기로는 이게 송전탑과 관련 있는 자살이 아니다라고 얘기하면서 이제 주민들이 스스로 이제 분향소를 설치하는 과정을 폭력적으로 진압한, 그것도 원래라면 시청 공무원들이 이렇게 해야 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경찰들이 그거를 막 뜯어내고 그 경찰들한테 짓밟히고 어떤 할머니는 스스로 이렇게 옷을 벗으면서까지 저항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거를 막
이렇게 천막을 이렇게 감싸면서 시민들한테는 보이지 않게 하면서 이제 처참하게 이렇게 막 천막을 뜯어내는 과정이 조금 너무, 이게, 이 나라라는 게 뭔가 우리가 굉장히 그래도 그런 누군가의 죽음 앞에서는 굉장히 조금 애도하는 마음들이, 네, 그렇죠. 굉장히 짙은 나라인데 그런 게 안 되는 게 뭐 세월호도 비춰봐도 그런 걸 잘 모르는 것 같아요. 이 정부에 있는 사람들이나 아니면 권력을 가진 사람들은 그런 마음이 전혀 없는 느낌으로 계속 다가오는 거. 우리가 어떤 이런 사건들을 겪으면서 가끔씩 정말 끔찍하게 느껴지는 게 저들이 무도한 자들이구나라는 것을 느낄 때 정말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여기에서 막 그 분향소가 짓밟히고 하는 장면도 그렇거니와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그 돌아가신 분에 대해서 경찰이 거짓 발표를 이렇게 하면서 그렇죠. 죽음에 대해 다르게 의미 부여를 하려고 했던 게 있었잖아요. 뭐 가정불화 때문이다, 뭐 음주를 해서 우발적으로 그렇게 된 것이다, 뭐 등등 이렇게 전혀 가당치 않은 이유를 갖다 대면서 죽음의 의미를 막 윤색하고 탈색시키려고 하는 그런 것들이 보였는데, 이 영화에는 어떤 음성 파일이 들어가 있어요. 그 음성 파일은 어떻게 그때 녹음이 된 것인지 좀 말씀해 주세요. 그 영화 속에 이제 경찰들이 수사를 발표한 게 이제 대지가 파라, 그리고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가족 불화, 아무튼 음주에 의한 그 충동적인 자살 행위라고 얘기했는데, 그래서 그 유한숙 어르신이 돌아가시기 전에 대책위 분들을 조금 이제 만나자고 얘기했었어요. 그래서 조금 자기가 왜 이렇게 음독을 했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거기에는 왜 우리 집 앞에 765 송전탑이 지나가냐, 만약에 지나가면 이렇게 내가 죽는 것뿐만 아니라 모든 주민들이 다 죽을 수 있다. 그래서 그건 반드시 막아야 된다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 말씀을 녹음을 했었어요. 근데 그 녹음하기 이전에 그 녹음 버전은 굉장히 거칠어요. 왜냐하면 음독을 하시면 이게 목 상태가 계속 안 좋아지신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거 하루 전에 경찰이 똑같은 진술을 받아갔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수사를 종결하고, 그다음 이제 그 음성은 이제 어떻게 보면 저희한테 남기는 765 송전탑을 막아달라라는 저희한테 남기는 약간 유언과 같은 거라서 약간 그런 방식으로 좀 영화 속에 넣었습니다. 어쨌든 그런 음성이 생생하게 들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경찰은 그거보다 더 좋은, 더 생생한 음성을 따갔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식의 발표를 한다는 게 참 끔찍한 일인데, 보면 이제 결과적으로 2014년도 여름이었나요? 행정대집행이 들어오면서 사실 표면적으로 그냥 이렇게 사건적으로만 보았을 때는 결국 이 투쟁은 거기서 일단락이 된 것이 아닌가라고 많은 사람들의 뇌리에 그렇게 남아있거든요. 근데 그때도 행정대집행을 그렇게 끝을 내고 나서 또 정부의 발표는 그런 식이었죠. 뭐 협조에 의해서 물리적인 충돌 없이 잘 끝났다, 이렇게 그렇죠. 발표를 한다든가, 또는 뭐 기념 촬영을 이렇게 거기 경찰들이 뭐 한다든가, 자기들끼리는 굉장히 유쾌발랄 깜찍한 막 그런 그렇죠. 분위기로 마무리를 짓고자 하고, 실제 벌어지는 일들은 사실 굉장히 처연하고 끔찍한 이제 그런 일들인데, 그것을 이제 가까이에서 보는 사람은 이제 우리는 이제 외부적으로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서 아니 여기서 왜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니 정말 너무 무도하다 막 이런 생각을 하는데, 거기에 같이 주민들과 또 같이 계셨던 사람으로서는 더 감회가 남달랐을 것 같아요. 그 행정 대집행의 상황은 어떠했는지. 그게 이제 경찰이 한 3,000명 정도가 왔었던 것 같은데, 주민에 비해 사실 3,000명이라는 병력도 정말 너무 많죠. 많은 숫자잖아요. 네, 그리고 이제 그 경찰들은 실질적으로 행정 대집행을 할 수는 없어요. 근데 그 시청 직원들이 나와서 행정 대집행을 해야 되는데, 시청 직원들도 한 몇백 명이 와서 이제 했는데 4개 농성장을 지키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은 조금 이거를 한 며칠간 계속 농성을 좀 이어나가면서 그래도
그동안 전하고 싶은 메시지를 며칠 동안 조금 같이 얘기를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좀 결연한 마음으로 그 속에 있었는데 그 4개 농성장이 정말 지옥과 같은 순간들이 펼쳐지면서 하루 만에 다 이제 행정 대집행이 끝난 거예요. 그래서 다친 분들, 수녀님들이 특히 많이 다치셨는데 이제 할머니들은 구덩이를 파고 옷을 벗고 목에 줄을 매고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그 안에 들어가지 못하도록 이제 신부님이랑 수녀님들이 밖에서 이렇게 누워 계셨어요. 그 누워 계신 자리를 끌어내고 짓밟고 하면서 할머니들 목에 줄에 감긴 거를 또 이렇게 끊고 하면서 드러내면서 조금 어떻게 보면 마치 이게 경찰이 미션 클리어 하듯이 한 곳에 한 곳에 이렇게 치고 들어오면서 자기들은 약간 뭔가 적을 이기는 개념으로 다가가고 마지막에 이제 경찰들이 행정 대집행을 끝내고 산을 내려가면서 기념 촬영을 하면서 아 이거는 저렇게 이쁜 얼굴로 막 웃고 V자를 하거든요. 아 저 사람들이 지금 자기들이 어떤 짓을 했는지 누구를 짓밟았는지 자기들이 지켜야 된 국민을 짓밟았다는 생각을 안 하고 있는 거 아닌가? 아 그럼 저 사람들이 과연 아무리 명령에 의해서 행동을 하지만 이 순간만큼은 사람이 아닌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면서 너무 말로 표현 못하는 감정이 막 끌어오르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막 울고 있는데 아, 저 사람들은 V자를 그리고 있구나. 이게 어떻게 된 세상인가 이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그런 느낌이 들 때 우리가 어떻게 뭐 저 사람들은 저런 지금 직무를 하고 저건 저 사람들의 일이니까 또는 뭐 나라는 다른 입장일 수 있겠구나라고 생각하다가도 어느 순간에는 같은 세상을 살고 있는 같은 사람인가라는 어떤 인간 대 인간으로서의 공통 기반이 어떤 붕괴된 것 같은 그런 느낌을 가질 때가 가끔 있는데, 이제 이 행정 대집행 때 이렇게 V자로 예쁘게 사진을 찍고 있는 모습을 보았을 때 또 그런 느낌이 들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기본적으로 사람이라고 하면 기본적으로 이웃을 생각하고 그런 감성들이 있다고 저는 믿고 있거든요. 최소한. 근데 밀양에서 있는 동안은 나랑 다른 세계에 사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겠구나. 정말 다른 차원에 있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 때문에 약간 무섭더라고요. 사람이라는 존재가. 그래서 이거 어떻게 해야 될까 뭐 이런 생각이 좀 드네요. 너무 이야기가 너무 우울해졌는데 근데 사실 그래요. 다른 대부분의 사람들은 밀양 싸움이 그렇게 행정 대집행을 끝으로 뭔가 종료가 되었다라고 그렇게 잘못 알고 계신 분들이 많은데 사실 그렇지 않잖아요. 그렇죠. 지금 최근에까지도 그러니까 이어져 왔던 촛불 집회가 이제 200회를 찍게 되었다라는 것 포함해서 최근에 밀양 싸움은 끝나지 않았다라는 것으로 대규모 행사도 있었는데요. 거기에 대해서는 좀 얘기해 주세요. 저희가 6월 11일인지는 몰랐지만 언젠가는 행정 대집행이 들어올 거고 그렇게 끔찍한 상황일지는 몰랐지만 언젠가는 그런 과정에 의해서 농성장이 다 무너질 거다라는 생각을 예상을 하고 있었어요. 그렇게 하면서 시즌2를 조금 스스로 준비를 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첫날 행정 대집행이 끝나고 난 다음 날은 너무 허무해서 그냥 각자 조금 있었고 둘째 날에는 또 다 같이 모여서 한번 울고 셋째 날부터는 조금 전국에 있는 사람들을 좀 모으자. 그래서 그 주 토요일 날 다 같이 모여서 크게 한바탕 울고 같이 다음을 좀 모색하면서 시즌2를 지금까지 이어오고 있는데 일단 탈탈 원정대라고 관련해서 네. 할머니들이 송전탑 지역과 이제 핵발전소 지역을 돌아다니면서 한국 사회에 어떻게 지금 이 문제들이 진행되고 있는가 직접 발로 쓴 기획문을 좀 준비하면서 그곳에 있는 분들과 연대하는 과정들을 계속 거쳐 나왔고 굉장히 많은 고소고발들이 있었어요. 지금 싸움하는 동안. 그래서 그것을 이제 재판이 곧 끝나면 벌금이 한 2억 3천 정도
나올 건데 엄청난 일이야. 그런 정도 소규모 농촌 사회에다가 때려 부은 벌금만 그렇죠. 해도 그 액수라는 거는 그게 우리가 뭐 보통 연봉이 얼마다 이렇게 얘기하는 도시민의 어떤 경제 감각하고는 또 완전히 다른 거잖아요. 그러니까 좀 이게 어떤 거냐면 저희도 피해를 입었잖아요. 그러니까 할머니들도 막 이제 실려 나가고 상처를 입고 막 뼈도 부러지고 막 농사도 이랬는데. 지금 막 도에 이렇게 팽겨치다시피 해서 농사를 못해서 얻은 피해 같은 것도 굉장히 크잖아요. 근데 이제 저희도 이제 그 대책위 입장에서도 할머니들이 이제 막 경찰들을 고소하고 이런 건들은 증거 불충분 이래가지고 다 취하해버리고 이제 경찰에서 들어온 거나 아니면 찬성 도장을 찍었던 합의했던 주민들이 고소고발했던 것이 이제 재판이 진행되고 있는데 그런 모금 이거는 할머니들이 자기의 돈을 내서 갚는 거는 좀 이렇게 내는 거는 좀 아니다 해서 뭐 밀양 아리랑을 개봉한 이유도 그 측면이 하나 있지만 이제 탈탈 원정대라는 책을 판매하고 또 여러 시민들이 좀 같이 이 벌금을 모아서 조금 같이 해결해보자라는 것 때문에 전국에 이제 그 의미들을 조금 이야기하면서 할머니들이 좀 돌아다니고 있는 상태고, 계속해서 연대자들과 함께 연대할 수 있는 방법이 뭔가 했을 때 협동조합을 좀 만들어서 이제 할머니들이 생산한 농작물과 그다음에 가공한 식품들을 조금 판매하면서 여전히 송전탑 싸움은 좀 경찰과 충돌하는 방식이 아니라 탈핵 탈송전탑으로 나아가기 위한 방식으로 밀양에서 싸우고 있다라는 것들을 조금 같이 함께 해보자. 이런 메시지를 던지면서 전국을 돌아다니고 있는 중입니다. 전국으로 지금 막 북콘서트를 하고 다니시는 건데, 이제 그 영화에도 보면은 나오지만 그 아주머니 분들, 할머니 분들이 엄청나게 씩씩하시고, 그렇죠. 지금, 저희보다도 더 말씀을 잘 하시고, 그렇죠. 그 영자 아주머니 같은 분은 정말 완전히 투사가 되셨어요. 원래 말씀도 잘 하시는데, 지금 저희가 했던 말을 그냥 영자 어머니가 몇 마디 하면 더 이해하기. 끝나죠. 클리어. 그러니까 상황 종료. 예. 그러니까 훨씬 더 말씀도 잘하시고 이 문제에 대해서 아주 정통한, 해박한 이제 그런 지식과 문제의식도 지니고 계시고 또 다른 사람을 어떤 설득 감화시키는 그런 에너지도 정말 대단한 그런 분이시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영자 아주머니뿐만 아니라 거기에 이제 계신 그 같이 싸움을 하셨던 이제 그런 분들 같은 경우에도 그 어떤 건강함? 뭐라 그럴까? 이렇게 늘 땅에서 농사를 짓고 이 농작물들과 이렇게 자신이 늘 호흡해왔고 또 같이 밥을 해먹고 하는 그 생활 자체에서 일어나는 어떤 공동체의 건강함 또는 땅 힘을 받고 살아서의 그러한 건강함 같은 것이 이 영화 곳곳에 이렇게 담겨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제가 이제 정말 이것은 길이 남을 어떤 장면이다, 엔딩이다라고 생각했던 것 중에 하나도 그런 거였거든요. 밖에서는 막 행정대집행의 그 소리가 들리는데 그것을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안에서 이렇게 식사를 다 같이 하는 밥상 공동체로서 이렇게 식사를 하는 그 모습이 이렇게 시각적인 것과 청각적인 것을 다르게 가져가셨단 말이죠. 이건 정말 굉장한 거다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그러니까 행정 대집행을 당한 것은 이제 우리의 어떤 뼈아픈 현실이지만 사실 이 밥을 먹는 그것은 행정 대집행보다 뭐 며칠 전에 있었던 일일 수도 있고 뭐 그렇다지만 사실은 이것은 계속 반복되는 우리의 일상이거든요. 행정 대집행이 일어난 이후에도 계속해서 우리는 이렇게 모여서 밥을 먹을 것이고 그러한 방식으로 우리는 계속 싸움을 뿌리처럼 계속 이어나갈 것이다라는 그런 어떤 의지와 암시 이런 것들이 굉장히 잘 녹아져 있는 그런 엔딩이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제 그런 엔딩을 구상하시게 된 계기 같은 건 어떤 게 있나요? 일단 조금 이 밀양 싸움의 가장 큰 힘은 뭐 땅의 힘도 있겠지만 저는 밥심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여러 연대자들이 한 번 밀양에 오면 이 연대를 끊을 수 없고 지속적으로 계속 밀양에 연대했던 이유가
그냥 밥심이 아니라 정말 맛있는 시골 밥상이었기 때문에 그 밥상을 약간 밥상 아래 공동체가 또 안타깝지만 형성되었는데 경찰들과 그러니까 공권력과 한전이 무엇을 이렇게 무너뜨렸는가 6.11뿐만 아니라 지금까지 이제 송전탑 싸움을 계속해오면서 무엇을 무너뜨렸는가 했을 때는 그 밥상을 뒤엎은 게 아닌가라는 그렇죠. 생각 때문에 조금 소리로는 그 지옥 같은 순간들을 좀 상상하게 만들어주면서 그들이 무너뜨렸던 것, 그리고 우리가 지키려고 했던 것이 무엇이었는가를 조금 그 장면에서 좀 보여주고 싶었던 의도가 많았던 것 같아요. 이 다큐멘터리에는 좀 생략되어 있는 것이고 또 그 생략도 어떤 의도가 있었을 것이라는 생각도 드는데 사실 마을 사람들 간의 어떤 갈등 같은 것이 보통 어떤 지역이나 이런 식의 문제가 이제 지나가고 났을 때 사람들 사이에 남는 상처기 같은 것이 굉장히 크지 않습니까? 근데 이 영화 안에서는 이제 그런 식의 약간의 언급의 모습으로 있고 또 잠깐 또 이렇게 싸우는 장면 같은 것도 이렇게 보여지기는 해요. 근데 거기에 대해서는 사실 훨씬 더 자세히 그릴 수도 있었지만 많이 생략을 하고 우리로 하여금 상상하게끔 하였구나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마을 사람들 간의 어떤 갈등 또는 상책이 이런 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고 느끼셨는지. 그런 부분이 좀 제일 안타까워요. 그러니까 결국에 이 사람들이 무너뜨린 게 이제 가장 처음 하는 게 공동체를 이렇게 반대편으로 세우면서 그 사람들끼리 조금 마음의 상처들을 서로 주면서 이 운동 포기해야 되겠다 혹은 이제 그만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게끔 국책사업을 그동안 진행해 왔는데 밀양도 비슷하게 진행되어 왔고 주민들이 계속 제일 힘들어하는 게 뭐 집 앞, 옆, 뒤에 송전탑이 있는 것뿐만 아니라 어저께 나랑 같이 밥을 먹었던 사람들과 눈을 마주치지 않기 위해서 자기 행동, 생활 반경을 유지하는 게 너무 힘들다. 그리고 가끔 가다가는 한전이 이제 합의 도장을 받아오라고 이제 합의하신 주민들에게 말씀하시면 그런 과정에서 오랫동안 같이 싸웠던 분들이 합의해라 이런 과정들이 지금 모든 순간, 그러니까 밀양 싸움을 하던 모든 순간에서 가장 힘든 순간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처럼 좀 지금 상태는 정말 더 마을 공동체가 멀어지고 있는, 균열되고 있고 깨지고 있는 상태라고 할 수 있고 제 개인적으로도 제가 2년, 3년 동안 이제 제가 아들 같이 이렇게 대해주신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정말 그때는 너무 기분 좋게 이제 엉덩이 팡팡 하면서 아이고 우리 베일이 하면서 막 이렇게 했던 분이 이제 마을에 가면 저랑 눈도 안 마주치려고 하는 저는 솔직히 그분들이 어떻게 싸웠고 어떤 마음으로 합의를 했는지 알기 때문에 비난하고 싶은 마음은 없는데 그분들 스스로 자기가 죄의식을 가지면서 저를 막 피하는 걸 보면 너무 안타깝더라고요. 왜 이렇게까지 돼야 되나라는 생각이 들고 마을의 공기가 달라요. 딱 들어서면 예전에는 힘들게 싸우고 있지만 훈훈한 분위기였다면 지금은 싸늘하게 누군가가 막 이렇게 시선을 피하려고 하는 그런 분위기가 너무 싫어요. 힘들고. 어디나 언제 또는 어떤 싸움이나 사실 이 대목이 제일 힘든 그런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강정 같은 경우에도 그렇고 이제 그런 큰 국책 사업 아니더라도 아주 작은 어떤 동네에 저는 이제 제가 사는 이제 뭐 용산 같은 데에 뭐 화상 경마장이 들어오는 그 문제를 가지고도 주민들 계속 열심히 싸우시는, 그러니까 사실 그것이 옳고 이제 이것을 막아내야 한다라는 것 때문에 이제 싸우고 있는데 경마장 쪽에서 마사회 쪽에서는 우리나라의 노인 빈곤율이 굉장히 높지 않습니까? 이제 노인분들에게 막 생필품이나 향응 같은 것을 이렇게 해서 이렇게 제공을 하면서 찬성 이렇게 그런 여론을 막 모으고 막 도장을
받고 하는 등등의 일을 이제 하고 있단 말이죠. 근데 어디나 이제 다 뭐 댐이 들어서든 뭐가 들어서든 다 그런 짓을 하는데 이제 그런 식의 어떤 이간의 방식 그리고 또 이런 일이 벌어진 이후에 어떤 전향의 방식 뭐 이런 식으로 사람들의 어떤 관계와 심리까지도 초토화시키는 것이 정말 아주 끔찍하고 폭력적이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국가가 존재해야 되는 이유가 공동체를 잘 복원, 유지하면서 발전시켜 나가는 게 국가의 존재하는 이유인 것 같은데, 누구의 이익을 위해서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누군가의 이익을 위해서는 그런 자기 직무를 유기하는 방식으로 계속 나아가니까 좀 이게 어떻게 해야 되는 건가, 이게 과연 좀 어떻게 하면 바꿀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좀 요즘에는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조금 사회적인 연대나 이런 차원에서 지금 반대를 여전히 하고 있는 주민들을 감싸 안아야 된다라는 생각은 있지만, 과연 그 사람들이 이런 연대로 감싸 안아서 얼만큼 많이 치유할 수 있을까? 그렇죠. 반대하시는 주민들뿐만 아니라 합의하신 주민들도 과연 그 이전의 삶의 공동체적인 삶으로 돌아갈 수는 이제는 없거든요. 어떤 방식으로든. 그래서 이거는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라는 생각들 때문에 조금 최근에는 그런 생각들로 좀 많이 제 생각을 조금 계속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중. 네, 생각해보면 이제 뭐 흔히 뭐 제국주의가 식민지를 지배할 적에 뭐 디바이드 앤 컨커 분리해서 지배해라 이런 식의 뭐 갈라치기의 수법이라든가 이런 건 굉장히 오래된 건데, 그거는 제국주의가 식민지를 통치하는 방식이었던 거잖아요. 근데 그 방식 그대로 자국의 공권력이 자국민을 대상으로도 지금 계속 그런 똑같은 방식을 구사하고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뭐 갈라치기, 이간계, 그리고 어떤 전향의 방식, 이런 식으로 해서 계속해서 사람들을 무력화시키고 식민화시키는 것을 너무너무 잘 계승해서 하고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할머니들이 하신 말씀이 그래, 전원개발 촉진법 때문에 이렇게 됐는데, 그러면 그 이후에 어떤 이거를 민주적으로 보완시키기 위한 작업을 조금 한전이나 아니면 국가가 해야 되고, 송전탑이 조금 그 지역에 피해를 많이 준다면 송전탑이 아닌 대체적인 것들을 조금 개발해내야 되는데, 한전이나 국가는 어떻게 하면 잘 이 사업을 분열시켜서 잘 수행할까만 고민한 것 같다. 그렇죠. 지난 40년 동안. 이게 너무 황당하고, 내가 그동안 믿어왔던 국가, 왜냐면 이분들 굉장히 보수적인 분들이에요. 그렇죠. 원래 밀양 지역도 밀양 그렇고. 지역 자체가. 그래서 국가라는 곳은 두려운 대상. 왜냐면 거기에 또 오랫동안 예전에 이제 그 국가의 폭력에 의해서 막 죽어가는 사람들도 뭐 보도연맹이나 이런 지역이기도 하기 때문에 두려움의 대상이기도 하면서도 국가라는 걸 믿는 대상이었는데, 이제 이런 과정을 거치면서 좀 의심하게 되는 대상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세월호 유족 분들에 대해서도 그렇고 대하는 방식이 거의 다 비슷하잖아요. 뭐 돈으로 매수를 하거나 아니면은 뭐 또 외부적으로 이렇게 막 뭘 더 씌워서 흑색 선전을 막 하거나 그들 사이를 그냥 분열시키거나 뭐 그런 방식으로 어떤 인간에 대한 어떤 존엄을 상실하게끔 만드는 식으로 저들은 굉장히 오랫동안 그 갈고 닦은 실력을 지금도 발휘를 하고 있다. 막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말씀하신 것처럼 여기에 이제 주민분들 중에는 보도연맹 때 뭐 남편을 잃고 뭐 이런 식의 얘기가 쭉 나오거든요. 근데 그 한 사람 한 사람이 사실 우리나라에서 힘없는 그런 국민으로서 겪어왔던 그 근현대사의 모든 피압박을 대변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고, 근데 그렇게 겪어온 분이 왜 우리는 지금 개명천지라고
한동안은 그렇게 믿었지만 지금은 또 그렇게 믿지도 않는데 어쨌든 이제 독재가 회귀했다라고 이제 그렇게 진단하는 것이 더 맞을 텐데요. 어쨌든 민주정부를 거쳤고 그런 여러 가지 지난한 싸움을 했고 그런 상황에서도 어떻게 21세기에 또 이런 일을 겪고 있지? 라는 것이 굉장히 비극적으로 느껴졌어요. 그 한 사람들이 역사를 이제 훑어 올라가면 뭐, 보도연맹, 끔찍한 일이야. 뭐, 6.25 때 뭐, 어떻고. 뭐, 그런 일을 쭉 해서, 독재 정권을 거쳤어. 그랬어. 이렇게 다, 맞는데, 근데 지금도 다르지 않다는 게 문제인 거잖아요. 그렇죠. 이게, 민주주의라고 하는데, 이게 어떻게 해서 역사는 반복된다고 하는데 이런 식으로 반복되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조금 더 많은 사람들이 평등하고 조금 더 자기 권리를 이제 찾아가면서 역사가 바뀌어야 되고 그 반복이 돼야 되는 것 같은데 할머니들도 보도연맹, 6.25, 이제 독재 정권. 근데 중요한 게 자기는 이제 민주주의가 됐다고 생각했는데 지금은 더 피말리는 것 같다. 오히려 예전에는 그래도 국가가 뭔가 체제를 유지하기 위해서 뭔가 국민을 잘 살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해서 내가 참고 견디고 왔는데 지금은 아니 이제 잘 살고 있는데 왜 우리 집 앞에서 내가 이걸 다 겪어 왔는데 왜 지금 와서 지금 80, 90대에서 국가가 나의 피를 말리고 있는가 내가 읽어왔던 어떤 역사나 아니면 땅을 빼앗으려고 하는가 이런 배신감이 굉장히 크면서 상실감도 굉장히 큰 그렇죠. 그런 상태. 내 나라에서 어떤 핍박받고 쫓겨나는 그럼 난 국민이 아니었나? 여지껏 국민 하던 그 국민은 누구지? 이제 이런 의문이 들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지금 이제 이 영화의 이제 뒷부분에도 보면 밀양 싸움은 이제 밀양에서 끝난 것이 아니라 작년도 행정 대집행에서까지가 이제 시즌 1이었다라고 하면 이제 시즌 2가 새롭게 시작되는 것이다라고 볼 수가 있고 그것은 밀양이라는 지역에 국한되기보다는 지금 그 밀양에서의 그 할머니들이 전국 투어를 다니면서 북콘서트를 하듯이 그 이후에 이제 뭐 당진이라든가 이런 곳이 또 하나의 현안, 이 송전탑 문제가 그들의 현안이 되는 그런 지역으로 지금 넓혀지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당진 이제 그쪽 환경운동 하시는 분의 어떤 인터뷰도 나오고 영화에도 보면 그런 확장성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다른 지역에 대해서 이 문제를 어떻게 보고 있는지 다른 지역에서의 이 문제를 계속 확대시킬 수 있는 어떤 대안, 방법 같은 거를 일단 조금 안타까운 게 밀양 싸움 이후에 송전탑을 건설하는 과정이나 아니면 이렇게 발전소를 건설하는 과정에서 조금 저희가 밀양 싸움을 하면서 이제 조금 한전이 머뭇거리지 않을까 혹은 조금 더 민주적으로 이런 방향으로 사업을 진행하지 않을까라는 일말의 기대가 있었는데 지금 군산이나 아니면 영덕이나 아니면 지금 뭐 송전탑을 건설하려는 지역에는 어떻게 보면 밀양과 비슷하게 공권력을 투입해서 비슷하게 폭력적으로 진압하는 방식으로 계속 나아가고 있더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언론에는 철저하게 노출이 되지 않는 방식으로 오히려 자기들은 이거를 반면교사 삼아서 점점 더 가리고 점점 더 빨리빨리 처리하는 방식으로 지금 나아가고 있는 형태라서 저희의 일말의 기대는 조금 무너지고 있는 것 같다라는 생각 때문에 약간 한숨도 나오긴 하는데 할머니들이 계속 이렇게 움직이는 이유가 계속해서 송전탑 지역 때문에 우리와 비슷하게 싸우고 있고 이거는 민주적이지 못하다. 그리고 이것뿐만 아니라 핵발전소 지역도 지금 영덕이나 아니면 울진이나 계속해서 핵발전소를 건설하려고 하는데 우리와 똑같은 방식으로 주민들과 합의 없이 계속해서 일방적인 어떤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라는 걸 할머니들이 발로 뛰면서 알리고 있는 상태라서 우리는 그 할머니들과 주민들은 여전히
그런 방식으로 발로 뛰면서 계속 알릴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밀양 싸움은 작년 행정 대집행으로 끝이 난 것이 아니고요. 이것은 문제가 이미 이제 전국화되었다라고 볼 수가 있고, 이 싸움들은 당진을 비롯한 지금 새롭게 송전탑들이 건설되고 있는 지역이나 아니면 다른 핵발전소가 건설되는 그런 지역에서 새롭게 문제 제기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런 전국 단위에서의 탈핵, 그리고 송전탑 반대, 그리고 이 건강권의 문제를 포함한 어떤 생태 환경 문제로 더 확대 발전되기를 바라는 마음이고요. 오늘 나와주신 박배일 감독님과 밀양 싸움의 이야기, 뒷이야기, 그리고 밀양 아리랑이라는 다큐멘터리에 대해서 말씀을 나눠보았습니다. 오늘 나와주신 감독님 정말 감사드리고요. 네. 네, 또 다른 다큐멘터리를 이제 찍게 되시면 또 다른 것으로 배웠으면 좋겠네요. 네, 네, 저도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은 밀양 아리랑의 감독님이신 박배일 감독님을 모시고 밀양 싸움과 영화에 얽힌 어떤 후기 같은 이야기를 많이 나눠보았습니다. 다음에는 또 더 신선한 이슈를 가지고 여러분들께 재미있는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기는 국민 라디오. 미디어 협동조합이 벌이는 싸움은 한 번에 끝나는 단거리 달리기가 아니라 마라톤입니다. 반만 년 동안 기승을 부려온 기득권 논리, 또 기회주의가 어찌 일거에 숙청되겠습니까? 인내심과 지구력을 갖고 천천히 또박또박, 그리고 신랄하게 헤쳐나가야 합니다. 국민TV의 조합원이 되어주십시오. 이 사술과 기만의 시대 언제까지 방치하겠습니까? 국민TV가 가장 무서운 견제자로서 어둠을 배치고 썩지 않게 하는 힘이 되겠습니다. 이제 가입하실 때가 됐습니다. 미디어 협동조합 홈페이지 국민.tv 또는 미디어쿡12@gmail.com의 문호는 24시간 열려 있습니다. 다 함께 자부심으로 문 열을 세상 만듭시다. 누가 알아? 바로 당신이 할 일입니다. 국민TV의 팟캐스트를 이제 보이는 라디오로 시작합니다. 주장이 질서를 만나면 아름다워집니다. 광고를 모집합니다. 조합원과 비조합원 주장이 여러분, 화해를 만나면 힘이 생깁니다. 알리고 싶은 모든 것들 다 좋습니다. 광고를 원하시는 주장이 분은 감동을 신청해주세요. 만나면 희망이 됩니다. 홈페이지 KUKMIN 주장이 배려를 만나면 또는 마음을 움직입니다. 마음을 움직이는 힘, 배려에서 시작됩니다. 한국방송광고공사 공익광고협의회. 미디어 협동조합 조합원 가입으로 팀을 실어주십시오. 그리고 기존 조합원분들은 월조합 조합원 가입과 함께 만드는 희망. 미디어 협동조합 국민라디오입니다. 또는 곧 7시가 되겠습니다. 7737 연락주십시오. 국민 TV
세월호 참사 유가족들이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의 미수습자 유실방지 대책이 거짓이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유가족들은 녹슨 세월호 선체의 수중 영상을 공개했습니다. 매일 오후 2시 홍대 입구역 8번 출구에서 노란 리본을 나눠주는 세월호 미수습자 허다윤 양의 어머니를 뉴스K가 다시 한번 직접 만나고 왔습니다. 다윤 엄마 박은미 씨는 내년 2월 다윤이의 졸업식에 가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어제 정부가 메르스 사태 발생 69일 만에 사실상 종식 선언을 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도 누구 하나 제대로 책임지는 사람이 없습니다. 집중 분석 시간에 김성수 평론가와 함께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국회가 선거구 획정을 놓고 복잡한 셈법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헌법재판소가 작년에 선거구 인구 편차를 2배까지만 허용한다는 판례를 내놨기 때문인데 선거구 획정의 변천사를 정리해봤습니다. 강정생명평화 대행진 벌써 사흘째입니다. 오늘도 수백 명의 시민들이 평화의 섬 제주에서 강정마을을 향해 걸었습니다. 제주에서 불어온 평화의 바람이 무트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7월 29일) 뉴스K 시작합니다. 첫 소식입니다. 세월호 참사 유가족들이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정부가 세월호 선체 수색을 중단하며 약속했던 유실방지 대책이 거짓이었다는 주장을 했는데 유가족들은 세월호 선체의 수중 영상을 공개했습니다. 현장을 다녀온 안은필 기자와 자세히 다뤄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세월호 참사 유가족들이죠. 4.16 가족협의회와 4.16 연대가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정부가 세월호 선체 그 수색 중단을 하면서 약속했던 그 유실 방지 대책이 거짓이었다고 주장했는데 어떤 내용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4.16 가족협의회와 4.16 연대는 오늘 오전 기자회견을 열고 해경의 비공개 문서와 세월호 선체 영상을 공개했습니다. 해양수산부의 비공개 영상 2개와 올 3월 JTBC가 촬영한 세월호 선체 영상인데요. 먼저 해경의 비공개 문서와 지난해 6월 세월호 선체 영상부터 보시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자료는 해경이 갖고 있는 비공개 문서입니다. 비공개 문서에 보시면은 지금 이 선체를 전달해서 어떻게 했다는 내용이 들어있는 상태입니다. 보시면은 6번, 7번, 8번 창문을 전달한 날로 되어 있습니다. 이 영상은 88 영상으로서 2014년 6월 1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처음에 이 영상이 나온 것은 절단했을 때 이런 식으로 하겠다고 샘플로 해서 보여준 저희 영상입니다. 이게 첫 영상, 저희한테 유실망을 이런 식으로 해서 설치했다. 한마디로 그물망이 단단하다는 취지의 영상인데요. 하지만 정성욱 가족협의회 인양 분과장은 추가 영상을 공개하면서 유실망이 아예 없이 철근만 있는 곳도 있었고 출입문도 열린 상태였다고 말했습니다. 지금 차단봉이 나오는데 차단봉은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것도 비공개 문서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차단봉이 어떻게 생겼는지는 지금 나오시는 게 아마 첫 화면이지 않나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것은 작년 2014년 9월 영상입니다. 지금 9월 5일 영상 되죠. 보시면은 원래 유실망이 되어 있거나 철제로 되어 있어야 하는데 다 지금 보시면은 줄로만 연결되어 있고 지금 나오는 장면을 보시면은 아예 없는 데도 있습니다. 아예 없이 그냥. 그리고 지금 제가 들어간 입구인데 지금 원래 이 입구를 닫아놔야 정상입니다. 그런데 정부는 닫아놓지 않고 현재 이렇게 열어놓은 상태입니다. 가족협의회는 마지막으로 올 3월 JTBC가 촬영한 선체 영상을 공개했는데요. 대부분 줄로만 얽어놓은 상태고 차단봉은 역시 없었습니다. 그물망을 단단히 고정시켜야 할 자석이 사람의 손에 의해 쉽게 떨어지기도 했고 심지어 아무런 장치가 없는 창문도 있었습니다. 결국 지난해 11월 정부가 세월호 선체 수색을 중단하면서 유실방지 대책으로 세월호를 봉쇄하겠다고 밝혔던 내용이 거짓이었다는 겁니다. 정성욱 인양 분과장은
현재 상황에서 선체를 인양하면 시신과 유실물이 어디로 흘러갈지 모른다며 유실방지 대책을 먼저 강구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정부가 유가족들의 선체 수중 촬영을 계속 불허한다면 해경이 유실방지 대책을 시행하는 모습을 담은 추가 영상을 공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가족협의회가 오늘 공개한 영상 중에서 우선 일부만 먼저 보여드린 건데요. 더 자세한 영상은 잠시 후에 보실 수 있습니다. 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세월호 참사 유가족들이 작년부터 이 세월호 수중 촬영을 계속해서 요구했습니다. 정부에 허가해달라고 일단 우선적으로 한 건데 그 이유가 어떤 겁니까? 예, 유경근 4.16 가족협의회 집행위원장은 지난해 여름부터 수중 촬영을 요구했다고 말했는데요. 세월호의 정확한 현재 상태를 알아야만 선체 인양 시 생길 수 있는 시신 유실이나 유류품 분실을 막을 수 있다는 겁니다. 해수부는 앞서 인양업체 입찰 절차에서 모든 기준을 충족한 컨소시엄 3곳을 선정했습니다. 그중에 1등을 차지한 곳이 상하이 쌀비지 컨소시엄인데요. 상하이 쌀비지 컨소시엄이 공개한 인양 방법을 보면 미수습자 유실에 대한 대책이 전혀 고려되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것은 해수부가 발표한 1등 업체인 상하이 셀비지가 제안한 세월호 인양 방법입니다. 저희는 이 과정에서 의문을 제기를 한 가지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은 과연 이 과정에 미수습자 유실 방지를 위한 대책이 고려가 되어야 하느냐. 이 상태에서 들어올리면 과연 중심을 잡을지도 의문일 뿐더러 특히 시신과 유실물들이 그대로 존재할 것으로 예상되는 객실 부분은 완전히 파손이 될 겁니다. 유 집행위원장은 또한 세월호 선체 인양 과정은 가족들의 참여 아래 투명하게 이루어져야 한다며 인양 진행 상황을 점검하고 협의하기 위한 공식 기구가 만들어져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세월호 인양뿐 아니라 이 진상규명 등을 위해서 82가지의 과제도 발표했다고 하던데 어떤 내용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가족협의회는 세월호 인양, 진상규명, 안전사회 대책, 추모 지원 등의 분야별로 총 82대 과제를 발표했는데요. 특조위가 독립성을 확보하기 위해선 국민들의 응원과 지지가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전명선 4.16 가족협의회 운영위원장은 82대 과제 발표의 취지에 대해 특별조사위원회의 활동이 제대로 이루어지고 정부가 진실을 가리는 행위를 더 이상 못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나 정부와 새누리당이 특별조사위원회의 활동을 가로막고 진실 규명에 한 발짝도 다가서지 못하게 만드는 상황에서 4.16 가족협의회와 4.16 연대는 우리가 밝혀야 할 진실에 대해 국민들에게 구체적으로 알려야 한다는 판단을 하게 되었습니다. 한편 진상규명 과제 관련 발표를 맡은 박주민 변호사는 정부가 구조 실패의 책임을 현장에 출동했던 123 정장에게만 지우고 있다고 비판했는데요. 관련 내용 직접 확인해 보시겠습니다. 결과적으로 그 당시 구조에 대해서 책임을 지고 있었다고 보여지는 이 사람들 중에 검찰의 수사와 기소를 받고 있는 사람은 2사람, 그 중에 구조 실패에 대한 직접적 책임을 지고 수사와 기소를 받고 있는 사람은 유일하게 123 정장이었고, 사실상 청장 이상의 고위직 인사들에 대해서는 감사든 수사든 완전히 공백 상태라는 것입니다. 가족협의회와 4.16 연대는 오늘 기자회견을 통해 밝힌 모든 자료를 4.16 연대 홈페이지에 공개했습니다. 이후에는 몇 가지 중요한 과제에 대해서 더 자세한 보고서를 발간할 예정입니다. 네, 안은필 기자 고생하셨습니다.
이제 시청자 여러분들도 많이 아실 겁니다. 매일 오후 2시에 홍대 입구역 8번 출구엔 미수습자 허다윤 양의 어머니 박은미 씨가 있습니다. 다윤 엄마가 세월호 유가족, 시민들과 함께 세월호의 온전한 인양을 바라면서 노란 리본을 나눠주고 있는데 오늘 다윤 엄마가 소원 하나를 말해줬습니다. 내년 2월 당원고등학교 졸업식 전까지 다윤이가 다시 무트로 올라왔으면 한다고 말입니다. 졸업식엔 꼭 친구들과 함께하는 걸 지켜보고 싶다고 했습니다. 오늘도 다윤 엄마가 홍대에 서 있는 이유입니다. 안녕하세요, 우리. 안녕하세요. 식사는? 가방에 함께 달아주세요. 어제 정부가 사실상 메르스 종식 선언을 했습니다. 사태 발생 69일 만인데요. 그 사이 사망자는 36명으로 전체 확진자 186명 중 20%에 이릅니다. 그러나 정부는 누구 하나 제대로 책임지는 사람 없이 이번에도 유야무야 넘어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작년 세월호 참사가 다시 한번 떠오르는 이유입니다. 김성수 평론가와 함께 이 사안 짚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김성수입니다. 네, 와주셔서 반갑고요. 그 메르스 사태 69일 만에 정부가 사실상 종식 선언을 했습니다. 예. 과연 끝났다고 볼 수 있는 건가요? 글쎄요. 그동안 굉장히 기다려온 소식이긴 했지만 사실 좀 성급하다는 그런 느낌이 들죠. 아직까지도 치료 중인 환자가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최후의 격리자가 격리에서 해제된 지 바로 하루 만에 이렇게 종식선언을 한다는 거 굉장히 좀 섣부른 판단이 아닌가. 실제로는 지금 2주라고 하는 기간이 보통 알려져 있는 그 잠복 기간이지만 6주까지도 잠복이 돼서 감염이 됐던 사례들이 분명히 존재했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조금 더 신중하게 조치를 취하는 것은 어땠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지금 일단은 이제 마무리를 갖다 이렇게 짓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여러모로 많은 과제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과제들을 위해서라도 종식 선언 자체를 이렇게 앞당겨서 하는 것은 그렇게 바람직해 보이지는 않는 상황입니다. 이런 가운데 작년에 그 세월호 참사에 이어서 이번에도 박근혜 정부의 위기 대응 능력이 굉장히 문제점이 됐습니다. 다시 한번 불거진 건데 어떤 점을 짚어볼 수 있을까요? 총체적 부실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사실상 국가가 없었다라고 볼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실제로 첫 환자가 발생하기 전까지 메르스에 대한 경고를 무려 2년 전서부터 의학계와 학계에서는 문제 제기를 해왔었고요. 그리고 실제로 그 메르스가 발생했다라는 그런 소식들이 중동에서 들려올 때
대통령께서는 중동 방문 이후에 중동에 젊은이들 가야 된다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는 상황이었고요. 그리고 실제로 메르스에 대한 위험 조치에 대해서 의학계에서 많이 보건복지부에 건의를 했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았습니다. 사전에 확실하게 예방하고 격리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들을 갖춰야 됐던 상황인데요. 중동에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우리나라에 드나들고 있는 그런 상황임에도 방역과 관련되어 있는 조치를 취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첫 환자가 5월 20일 날 발생을 했죠. 그리고 대통령께서 대면 보고를 받은 게, 그것도 대면 보고라고 말을 할 수도 없는 것이 국무회의 자리에서 보건복지부 장관이 보고를 하는 거예요. 그 정도의 대면 보고를 받을 때까지 6일이나 걸렸습니다. 이것은 정말 안일한 대응이었다. 기본적으로 메르스가 어떤 병이었고 얼마나 위험이 있는지에 대해서 전혀 사전에 브리핑이 되지 않은 상태의 대응이라고밖에 볼 수 없는 상황이었고, 그 이후에도 정말 초기에 있을 수 없는 그런 실수들이 계속 반복이 되지 않습니까? 처음 평택 성모병원에서 발생을 했었는데 그 성모병원의 환자와 또 그 병원에 이제 일반 환자들을 막 뒤섞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지 않나? 그렇게 감염이 됐다는 거 하는 것 위험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평택 성모병원의 환자들이 다시 삼성병원으로 가게 되는 것을 방치하지 않나? 이런 정말 기상천외한 그런 상황들이 벌어지는 것이죠. 이런 상황들 속에서 나중에는 걷잡을 수 없을 만큼 메르스가 확산되는 그런 모습들을 보였고요. 이 가운데서 컨트롤 타워는 거의 보름 이후에 컨트롤 타워가 가동이 되는데 그 보름 이후에도 제대로 된 컨트롤 타워가 가동이 안 됩니다. 그 상태에서 국민안전처는 전혀 자기 구실을 하지 못하고 나중에 국회에 나와서 국민안전처 장관이 내가 잘 모르는데 내가 나서서 무슨 도움이 되겠느냐 이런 대답을 하고 있는 그런 어이없는 상황이 벌어졌죠. 한마디로 국민들이 나서서 스스로 방역을 하면서 지키지 않았더라면 아직도 메르스는 제대로 종식되지 않은 상황에 처하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생각들을 하게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 메르스 사태를 이렇게 쭉 과정을 다시 한번 돌이켜 보면은 당시에 그 지방자치단체장들, 특히 이 박원순 시장이 간밤에 있었던 긴급 기자회견이 상당히 큰 기점이 됐다고 하던데. 그렇죠. 실제로 6월 14일이었던 걸로 기억이 되는데 이날 밤 10시에 적극적으로 그 메르스에 대한 대처를 하겠다라는 선언을 하고 그 다음에 선제적으로 조치를 취하잖아요. 그것이 과잉 대응 논란을 갖다 낳기도 했지만 실제로 그 6월 14일을 기점으로 정부의 태도가 달라졌습니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메르스의 문제를 해결해 나가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이기 시작했죠. 성남시의 모습들도 상당히 인상적이었는데 실제로 성남시 같은 경우는 메르스에 감염된 의료진과 성남시의 그 주체들이 상당히 소통을 잘하면서 선제적인 대응들을 해 나갔죠. 그런 부분들을 일부 언론과 또 어떻게 보면 성남시의 행보들을 곱게 보지 않는 그런 분들이 문제 제기를 했지만 실제로 나중에 밝혀진 것들은 이런 선제적인 대응으로 생긴 문제가 가져올 수 있는 여파는 상대적으로 적었던 바에 비하면 선제적 조치를 취해서 얻어낼 수 있었던 그런 그 결과들이 상당히 많았다. 그래서 이런 조치들이 초반서부터 진행이 됐더라면 이렇게 186명이나 지금 환자를 내는 그런 일들은 벌어지지 않을 수 있었지 않았을까. 36명이나 사상자가 났습니다. 사망자가 36명이나 됐다라고 하는 사실은요, 우리가 메르스에 대해서는 완전히 무방비 상태였다는 걸 사실상 보여주는 그런 수치였기 때문에 이런 결과들을 좀 더 미연에 좀 막을 수 있는 그런 사태가 가능하지 않았을까. 그래서 지자체들의 그런 선제적인 조치들에 대해서 상당히 긍정적인 평가들을 하게 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이 때문일까 그 공공의료원, 특히 지금 어떻게 보면은 병원을 대형 병원으로 다 몰렸는데 삼성의료원이 특히 더 마찬가지고요. 예. 그런 공공의료원 부재가 다시 한번 지금 문제가 됐습니다. 특히 음압병동이라고 하나요? 예. 그 병실 자체가 치료할 수 있는 격리병동 자체가 부족했다고 하던데요. 그렇죠. 실제로 우리나라 전체 병상의 8.7% 정도만 공공병상입니다. 이거는 아주 기형적인 구조죠. 상당히 민영화되어 있는 그런 상태라고 사실상 볼 수가 있는 상황이고요. 정부가 선제적으로 어떤 조치를 취하고 또 그 환자들을 일정한 곳으로 모아서 격리해서 치료를 하고 싶어도 병상이 없는 거예요. 민간 병원에서 자기들의 손해를 감수하고 병상을 내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상황들이 만들어졌는데 민간 병원들은 자신들의 이해에
걸맞는 그런 선택들을 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 이번에 밝혀지지 않았습니까? 삼성 서울병원 같은 경우는 그런 일정한 이기적인 선택들이 있었다고 하는 게 결과적으로 확인이 됐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에서는 삼성 서울병원에 행정 조치조차 없습니다. 이런 상황들을 보면서 결과적으로 이런 감염병 사태가 왔을 때 공공병상이라는 게 얼마나 중요한 일들을 하는지, 그리고 또 특히 이번 기회를 통해서 전문 보건인들이 얼마나 많이 확보되어야 되는지를 확인을 하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보통 간호사라고 이렇게 불리는 그런 분들이 전체 그 민간병원에서는 굉장히 적은 그런 배치들이 되어 있고, 그렇기 때문에 엉뚱하게 환자를 간병하는 간병인들이 필요해지는 것이고, 그 간병인들은 결과적으로는 비전문가들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감염이라고 하는 사태를 놓고는 무방비 상태로 뚫릴 수밖에 없다는 사실, 이런 것들이 확인이 됐어요. 그렇다면 다소 의료비가 상승하더라도 어떻게 우리가 이 전문 보건인들을 현장에서 더 투여할 것인가, 이런 고민들을 해야 되고, 그런 고민들을 적극적으로 이제 제기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라는 것을 이번에 확인을 했던 것이고요. 전반적으로 그 공공병상과 전문 보건 인력들이 늘어나지 않으면 감염병 사태에 속수무책일 수밖에 없다는 것을 확인한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네, 결국 어쨌든 정부가 사태 종식을 선언을 한 겁니다. 이렇다면 어쨌든 원인과 이 책임을 철저히 규명하고 이제 근본 대안에 대해서 대책 마련이 필요한데 어떻게 보십니까? 대책 마련 과연 가능할까? 우려가 되는 것인데요. 실제로 지금 메르스 특위에서 삼성 서울병원에 대한 감사를 요구하는 그런 결의안을 28일에 통과를 시켰습니다. 그런데 이게 다음 달 임시국회를 통해 가지고 본회의에서 결의가 되면 그 이후에 감사가 이루어지는데 이미 시간이 굉장히 늦잖아요. 그럼 철저한 그런 감사들이 진행이 될 수 있을까? 걱정도 되고, 실제로 전반적으로 지금 많은 구멍들이 나서 정부의 대응 대책이 잘못됐다는 것이 입증됐는데 이것을 적극적으로 규명하려고 하는 의지들이 전혀 보이지 않잖아요. 국회 내에서는 이 실제로 삼성 서울병원에 대한 감사 요구 결의안이 통과되는 걸로 메르스 특위의 활동도 사실상 정리하는 그런 수순에 들어가고 있는데 뭐가 밝혀졌습니까? 또 어떤 대안들이 나왔습니까? 나온 게 없거든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똑같은 일들이 근일 내에 다시 벌어진다면 똑같은 그 되풀이할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 만들어질 수 있을 것이라는 것인데, 이런 부분이 굉장히 우려스러운 것이죠. 좀 더 총체적인 분석과 대책들이 마련하기 위해서는 긴 호흡으로 메르스 사태를 기록을 하고 그 기록된 것들을 철저히 분석해서 거기에 대한 대안들을 내놓을 수 있는 그런 사후 조치들이 시급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제 기억 속에서 제가 짚어본 게 컨트롤 타워가 7개였던 걸로 기억합니다. 7개, 그렇죠. 8개였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이런 가운데 어쨌든 컨트롤 타워의 중심 역할을 맡아야 했던 사람이 문영표 보건복지부 장관입니다. 어쨌든 사태를 이제 총 책임지고 이런 지금 역할을 좀 필요했던 건데, 결국에는 이 문 장관에 대한 책임론을 거론하지 않을 수 없는데, 향후 거취를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이제 문영표 보건복지부 장관이 컨트롤 타워가 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했던 사람이거든요. 왜냐하면 이분은 연금 중에서도 그야말로 민간연금 전문가예요. 이분이 어떻게 감염병에 대한 컨트롤 타워가 됩니까? 그러니까 지금 현재 보건복지부가 사실 그 감염병에는 굉장히 취약한 구조를 갖고 있다는 거죠. 장관서부터 시작해서 차관, 실제로는 그 보건을 담당하는 국장급까지 보건을 아는 사람이 없어요. 그런 상황에서 질병관리본부장 정도가 보건과 관련되어 있는 의료인인 사태, 이런 사태에서 누가 컨트롤 타워가 돼야 되겠습니까? 당연히 그러면 사실상 질병관리본부장이 컨트롤 타워가 되고, 그 컨트롤 타워가 모든 예산과 인력과 구조들을 다 운영할 수 있게끔 정권을 줘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정권이 어디 있습니까? 지금 일개 질병관리본부장한테 정권을 주는 그런 체계입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전반적으로 질병관리본부장은 오히려 상위 기관에 그 브리핑하러 다니라고 자기 일을 못할 정도가 되어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구조들부터 먼저 바꿔야 되는 것인데, 그런 바꾸는 것에 대해서는 전혀 신경을 쓰지 않은 상태에서 일들은 진행이 되었고, 그럼 결과적으로 모든 책임을 또 문영표 장관이 져야 되는 상황이죠. 기본적으로 문영표 장관은 구조상 자기가 어쩔 수 없이 컨트롤 타워 역할을 맡았어요. 그렇다면 이 사람이 해야 될 수 있는 일은 전문가한테 정권을 부여할 수 있는 역할이라도 했어야 되는데, 전문가의 적절한 조언들도 받아들이지 않았고, 결과적으로는
뭐 전문가의 얘기를 듣긴 했지만 민영 병원의 원장의 얘기를 더 적극적으로 수렴하는 그런 상황들을 빚어내는 상태들. 국민라디오 팟캐스트 응원하는 가장 쉬운 방법 아시나요?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국민라디오 팟캐스트 널리 알리는 가장 쉬운 방법.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기억하세요.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